엄마, 지금 교수님 레슨 중이라 통화 못해. 급하니까 2천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딸에게서 온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코트도 제대로 입지 않고 은행으로 뛰어갔습니다. 런던 왕립음악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제 딸 지민이가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닐까 손이 떨렸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3억이 되고 3억이 6억을 넘어 결국 7억 5천만 원 전부가 사라졌습니다. 28년간 유치원 원장으로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의 교감, 퇴직금도 딸 음악 유학 위에 판 아파트 값도 결혼자금까지 전부요. 단 5일 만의 말입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는 62년을 성실하게만 살았습니다. 법 한 번 어긴 적 없고 빚도 한 번 진 적 없는 사람이었죠. 한경미 원장님은 정말 모범적이세요. 학부모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이 되었습니다. 검사라는 사람 앞에서 저는 너무나 쉽게 무너졌거든요.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5일간의 악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한경미입니다. 올해로 62살이 되었고 지난 2024년 2월에 국공립유치원 원장직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육자로 살아왔습니다. 처음 18년은 유치원 교사와 원감으로 그 다음 10년은 원장으로 일했죠.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원아들이 등원하기 전 유치원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아이들이 다칠 곳은 없는지, 청결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마지막 출근길이었던 2024년 2월 28일,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마지막이네.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이 오늘로 끝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유치원에 도착하니 선생님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교사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강당에는 이미 꽃다발과 풍선 장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경미 원장님, 정년퇴직 축하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도 걸려 있었죠. 원아들이 그린 그림들도 벽에 가득했습니다. 노란색 해님 그림, 알록달록한 무지개, 원장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삐뚤빠뚤하게 쓴 글씨들이 보였어요.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오후 2시쯤 퇴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모 대표님이 축사를 해주셨고 원아들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5살짜리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박수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안 가면 안 돼요? 한 아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죠. 선생님은 이제 할머니가 됐단다. 이제 선생님도 쉬어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정말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28년간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4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통장들도 열어봤습니다. 28년간 모은 적금 2억 원, 남편의 교감 퇴직금 1억 5천만 원, 작년에 판 소형 아파트값 2억 5천만 원, 그리고 지민이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5천만 원까지 모두 합치니 정확히 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남편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지민이 음악원 졸업하면 우리 셋이 여행도 가고 이제 좀 쉬어야죠. 그날 저녁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동네 작은 한식당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지민이는 그때 런던 왕립음악원 석사과정 2학년이었습니다. 피아노 전공이었죠. 어릴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아이였어요. 5살 때 처음 피아노 학원에 보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재능이 있어요. 꼭 음악을 계속 시켜주세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지민이의 꿈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영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 런던 왕립음악원에 가고 싶어. 저는 처음엔 놀랐습니다. 학비도 비쌀 텐데, 생활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지민이의 눈빛을 보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거기 가면 세계 최고의 교수님들한테 배울 수 있어. 평생에 한 번뿐인 기회야. 그 말에 남편과 상의했고 우리는 소형 아파트 하나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가을 지민이가 런던으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딸을 배웅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 아빠 걱정 마. 열심히 공부하고 올게. 지민이는 수속을 마치고 들어가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딸이 없는 집이 너무 허전했거든요. 그 후로 2년 동안 저희는 매달 약 400만 원씩 지민이에게 송금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합친 금액이었죠.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딸의 꿈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가끔 연주 영상을 보내왔어요. 학교 연주회에서 쇼팽을 연주하는 모습, 교수님께 레슨 받는 모습, 그런 영상들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우리 딸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남편은 제 옆에서 같이 보며 웃었죠. 퇴직 후 몇 달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었어요.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지민이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죠. 엄마 잘 지내요? 오늘 레슨 잘 받았어요. 짧은 메시지들이었지만 딸이 건강하게 지낸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안심이 됐습니다. 2024년 7월 초순, 여름이 무르익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지민이 졸업 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민이 내년 봄에 졸업하잖아. 그럼 우리 셋이 유럽 여행 가는 거 어때? 남편은 제안했습니다. 저도 좋다고 했죠. 파리도 가고 비엔나도 가고 지민이가 좋아하는 음악가들 흔적 따라가 보면 좋겠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7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단 5일 만에 사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저는 평생 조심스럽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항상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조심하세요. 엄마 아빠 허락 없이 따라가면 안 돼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세요. 그런 제가 어떻게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게는 2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딸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지민이가 멀리 런던에 있다는 사실이 늘 마음 한편의 불안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 아프진 않을까, 외롭진 않을까, 돈이 부족하진 않을까, 매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는 권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62년 동안 법을 어긴 적이 없었고 경찰이나 검사 같은 공권력을 깊이 존중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었죠. 바로 이 2가지 약점을 누군가가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권위를 이용해서 저를 무너뜨렸죠. 그리고 저는 너무나 쉽게 당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신중함도 62년간 지켜온 원칙도 단 5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여름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남편은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고 평온한 아침이었죠. 그때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지민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급해. 지금 연락 가능해?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곧바로 지민이의 답장이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 영국 은행 계좌가 갑자기 동결됐대. 학교에서 학비 미납이라고 연락 왔어.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학비를 미납했다니. 저희가 매달 빠짐없이 보냈는데 무슨 일이지? 지민아, 엄마가 매달 보냈잖아. 확인해 봤어?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모르겠어. 은행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됐다고 계좌를 막아버렸대. 지금 교수님 레슨 시간이라 전화는 못하고 지민이의 답장이 계속 왔어요. 엄마, 내일까지 2천만 원을 학교에 내야 하는데 내 계좌는 막혔고 어떡하지? 저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지민이는 평소 이렇게 급하게 연락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지민아, 통화 좀 하자.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 제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의 답장은 달랐어요. 엄마 미안. 지금 레슨실이라 조용히 해야 돼. 교수님이 옆에 계셔서 전화 못 받아. 문자로만 할게.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 지민이라면, 만약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어쩌지? 그때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기억나? 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인형 이름, 소피아, 그리고 엄마가 해주신 쇼팽 왈츠 1번. 내가 처음 무대에서 연주한 곡이잖아.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진짜 지민이라고. 소피아는 지민이가 5살 때부터 가지고 다니던 인형 이름이었어요. 쇼팽 왈츠 1번은 지민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무대에서 연주한 곡이었죠. 이런 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엄마, 제발 도와줘. 2천만 원만 급하게 보내주면 내일 학교에 내고 은행 문제 해결되면 바로 갚을게. 지민이의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제 딸이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편에게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남편은 지민이 일로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괜히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은행 문제는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민아, 알았어. 엄마가 바로 은행 가서 보낼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어디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잠깐 은행 좀 다녀올게. 금방 올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해서 다녀와 하고 말했죠. 저는 빠른 걸음으로 집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지민이가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한 게 아닐까 걱정이 됐거든요.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습니다. 담당 직원은 이민선 대리였어요. 10년 넘게 저를 담당해 주셨던 분이죠. 원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민선 대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2천만 원 좀 찾으려고요. 제가 말했어요. 이민선 대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찾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대답했죠. 딸이 영국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대요. 학비 관련해서요. 이민선 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딸분 유학 중이시죠? 런던 맞으시죠? 이민선 대리가 물었어요. 네, 음악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지민이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 계좌번호 알려줄게. 여기로 보내주면 돼. 통장 번호가 왔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이민선 대리에게 알려줬어요. 이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 이민선 대리는 잠시 화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원장님, 이 계좌 명의가 따님 이름이 아닌데요. 확인하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럼 누구 명의예요? 여기 보시면 김모 씨로 되어 있어요. 이민선 대리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곧 이해했어요. 아, 지민이가 영국에서 급하게 친구 계좌를 빌린 모양이에요. 자기 계좌가 막혔다고 했으니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민선 대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원장님, 요즘 이런 수법으로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요. 따님께 직접 전화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요. 제가 확인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지만 지민이가 보낸 개인적인 정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소피아 인형, 쇼팽 왈츠 1번. 이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송금 진행해 주세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민선 대리는 한숨을 쉬며 송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몇 분 후 송금이 완료됐어요. 송금 완료됐습니다. 원장님, 이민선 대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마자 지민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민아, 보냈어. 확인해봐.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최고야. 내일 바로 학교에 낼게. 사랑해. 그 메시지를 보니 안심이 됐어요. 역시 제 딸을 도운 게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딸을 지켜줬다는 생각에 말이죠.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은 물었어요. 응, 금방 다녀왔어.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지민이 일은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지민이가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그날 보낸 2천만 원은 7억 5천만 원으로 커질 눈덩이의 첫 조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덩이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눈사태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보낸 지 몇 시간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낮잠을 자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울 지역 번호였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경미 씨 맞으십니까? 상대방은 차분하고 권위 있는 남성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국제금융범죄수사부 이정우 검사입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검사요? 제가 왜 검사한테 전화를 받는 거죠? 저는 평생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경미 씨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오늘 오전 귀하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2천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딸에게 보낸 돈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 돈이 현재 국제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검사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딸에게 보낸 돈인데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현재 런던에 계시죠? 왕립음악원 재학 중. 검사는 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따님도 이 범죄 조직의 타깃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민이가 범죄 조직의 타깃이라니. 검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최근 영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범죄 조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개인정보를 해킹해서 자녀를 사칭하는 수법입니다. 검사는 설명했어요. 그럼 제가 오늘 받은 메시지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따님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 조직이 따님의 카카오톡을 해킹했거나 아니면 아예 가짜 계정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말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따님께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여다 멈췄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따님께 연락하면 범죄 조직이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따님을 미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의 경고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침착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정확히 따라주셔야 합니다. 이 통화는 녹음되고 있으며 수사 기밀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로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가족에게도요. 가족에게도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범죄 조직은 가족 내부에도 협조자를 심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한경미 씨의 배우자나 주변 사람 중에 최근 이상한 행동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을 리 없는데 검사님, 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현명한 질문입니다. 검사는 칭찬하듯 말했어요. 지금 이메일로 제 신분증과 공문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잠시 후 제 휴대폰으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니 검사 신분증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공문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어요. 국제금융범죄수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저는 검찰청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대표 번호와 비슷한 번호였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짜 검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한경미 씨,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귀하의 계좌가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으며 따님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귀하의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범죄 조직이 귀하의 계좌 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추가로 돈을 빼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설명에 저는 공포를 느꼈어요. 안전한 곳이 어디죠? 제가 물었습니다. 검찰에서 관리하는 보호계좌가 있습니다.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그곳에 자산을 보관하시면 안전합니다. 검사는 설명했어요. 수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길어야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 후에는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검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범죄 조직이 제 돈을 노리고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맞죠. 게다가 지민이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셔서 현금을 인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검사가 지시했어요. 얼마를 보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1억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검사는 답했습니다. 1억 원이라는 금액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님이 신분증까지 보여주셨는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게다가 지민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경미 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실을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범죄에 연루되다니, 지민이가 위험하다니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지만 검사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저와 지민이를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돈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은 9시에 문을 여는데 저는 8시 반에 도착했죠. 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검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경미 씨, 지금 은행 가는 중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지금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좋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사는 말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당신을 미행하고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은행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한경미 씨, 은행 직원이 뭐라고 물어보면 그냥 예금을 찾는다고만 하십시오. 절대로 진짜 이유를 말하면 안 됩니다. 검사가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은행 내부에도 범죄 조직의 협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이민선 대리였어요. 원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셨네요. 이민선 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억 원을 찾으려고요. 제가 말했어요. 이민선 대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원장님, 어제 2천만 원에 이어 오늘 1억 원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민선 대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귓속에서 검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침착하십시오. 적당한 이유를 대십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수리 때문에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이민선 대리는 제 얼굴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원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이민선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저는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검사는 계속 제 귀에 속삭였어요. 빨리 진행하십시오. 오래 있으면 수상하게 보입니다. 이민선 대리는 서류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원장님, 혹시 누가 협박하는 건 아니죠?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거든요. 이민선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순간 검사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 직원이 내부자일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필요해서 찾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민선 대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원장님, 제가 이 일을 10년 넘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정말 이상해요. 어제 2천만 원 보낼 때도 이상했지만 오늘은 더 이상해요. 이민선 대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따님께 직접 전화해 보셨어요? 정말 따님이 맞는지 확인하셨어요? 이민선 대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검사님이 지민이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가 확인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이민선 대리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정말 보이스피싱 아니죠?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시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이민선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귓속에서 검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 직원 말을 절대 듣지 마십시오. 지금 확인해 보니 그 직원이 내사 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의 말에 저는 이민선 대리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범죄자일까요? 송금 진행해 주세요. 저는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이민선 대리는 눈물이 글썽해 보였어요. 원장님,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이민선 대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님을 믿기로요. 송금이 완료되고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경미 씨, 검사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날 오후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어디 자주 나가네? 무슨 일 있어?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검사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어요. 1억 또 1억 그리고 또 1억. 통장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민선 대리는 매번 저를 말렸습니다. 원장님, 제발 멈추세요. 원장님, 이거 정말 사기예요. 원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님이 이민선 대리가 내부자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민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닷새째 되던 날 저는 마지막 남은 돈까지 모두 보냈습니다. 7억 5천만 원, 28년간 모은 전 재산이 모두 사라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사가 종결되면 전액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텅 빈 통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남은 건 생활비 몇백만 원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지민이도 안전하고 제 돈도 안전한 곳에 보관되었으니까요. 일주일만 기다리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검사님이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 악몽으로 바뀔 운명이었습니다. 닷새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익숙해진 은행 가는 길을 걸었어요. 검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만 넘기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남은 금액을 모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이민선 대리가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가자 이민선 대리는 서류도 꺼내지 않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원장님,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이민선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도 큰 돈을 찾으시려는 거죠? 원장님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이민선 대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은 돈 전부요. 제가 답했습니다. 이민선 대리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원장님, 제발 멈추세요. 이민선 대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10년 넘게 했어요. 원장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당하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이민선 대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귓속에서 검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직원 말을 절대 듣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직원이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입니다.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한경미 씨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겁니다. 저는 이민선 대리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넘게 저를 담당해 준 사람이었어요. 항상 친절했고 제 돈을 아끼듯 관리해 주셨죠. 하지만 검사님이 범죄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원장님, 제 눈을 보세요. 이민선 대리가 제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저 진심으로 원장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민선 대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게 보이스피싱이에요. 100% 확신합니다. 따님께 전화해 보셨어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이민선 대리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검사님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전화해 보세요. 이민선 대리가 애원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메일로 중요한 문서를 보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어요.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금융기관 내부자 조사 대상 명단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문서를 열어보니 이민선 대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민선, 경력 12년, 보이스피싱 조직 연루 의심, 내사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민선 대리가 범죄자였던 걸까요? 원장님, 뭘 보고 계세요? 이민선 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감췄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이민선 대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경찰 신고하세요. 송금 진행해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검사님이 보내주신 문서가 증거였어요. 이민선 대리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고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이민선 대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이민선 대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원장님 선택이에요. 이민선 대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송금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민선 대리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송금 완료됐습니다. 이민선 대리가 영수증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혹시 나중에라도 이 일을 후회하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지금이라도요. 이민선 대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검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경미 씨, 검사는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에 전액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따님도 이제 안전합니다. 범죄 조직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한경미 씨의 협조 덕분에 큰 범죄를 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며칠간 힘들었지만 지민이를 지켰고 제 재산도 지켰으니까요. 일주일만 기다리면 7억 5천만 원이 다시 통장으로 돌아올 거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이제 곧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은 물었어요. 응, 이제 일 다 끝났어.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지민이도 안전하고 돈도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악의 착각이었어요. 제가 방금 보낸 돈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운명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검사님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월요일 아침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사님이 주셨던 번호로요. 고객님이 거신 전화는 현재 통화 중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자동 응답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다시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 같은 메시지만 반복되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지민이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지민아, 엄마야, 괜찮아?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은 제 모습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검사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지민이도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런던 시간을 계산했어요. 런던은 오후 6시쯤 되었을 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민이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딸의 진짜 목소리였어요. 지민아, 엄마야.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지민이는 놀란 목소리였어요. 지민아, 너 엄마한테 메시지 보냈지? 지난주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메시지? 무슨 메시지? 지민이는 의아해했어요. 은행 계좌 동결됐다고, 학비 내야 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런 메시지 안 보냈는데? 지민이의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나 카카오톡도 잘 되고 은행 계좌도 멀쩡해. 학비도 다 냈어. 지민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지난 2주 동안 엄마한테 메시지 한 번도 안 보냈어. 콩쿠르 준비하느라 바빠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지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죠. 엄마. 지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누구랑 통화해? 남편은 잠옷 차림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여보. 남편은 놀라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은 다급하게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았어요. 지민아, 아빠야, 무슨 일이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메시지 보냈냐고, 은행 계좌 동결됐냐고. 근데 나 그런 적 없어. 지민이는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민아, 너 정말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어? 남편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없어. 아빠, 나 돈 충분해. 학비도 다 냈어. 지민이는 확실하게 답했어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혹시 누가 지민이 사칭해서 메시지 보낸 거 아니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소피아 인형, 쇼팽 왈츠, 런던 왕립음악원. 그 모든 정보를 누군가가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남편이 제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여보, 우리 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없어졌어. 뭐?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지민이의 메시지, 검사의 전화, 매일 은행에 간 일, 7억 5천만 원을 모두 보낸 일까지. 남편은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7억 5천만 원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보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때 거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켜놓고 간 거였어요. 최근 해외 유학생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영국 유학생을 사칭하는 수법이 많으며 저와 남편은 동시에 TV를 쳐다봤습니다. 범인들은 자녀 사칭 후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고립시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은행 직원의 경고도 무시하게 만듭니다. 화면에는
제가 당한 것과 똑같은 수법이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거 보이스피싱이잖아.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해.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가자. 남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28년간 모은 돈이, 남편의 퇴직금이, 지민이의 결혼자금이 모든 게 사라졌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제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제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민원실로 들어가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입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정말 많아요. 자녀 사칭 후 검사 사칭으로 이어지는 패턴이죠. 돈을 찾을 수 있나요? 남편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송금하신 돈은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를 거쳐 여러 단계로 세탁됩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고 범인 검거도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말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28년을 모은 돈이 그냥 사라진 겁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경찰관의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경찰서를 나와 은행으로 갔습니다. 이민선 대리를 만나야 했어요. 창구로 가니 이민선 대리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원장님, 이민선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오셨네요. 이 대리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민선 대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어요. 이민선 대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장님,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이민선 대리가 물었습니다. 네, 방금 다녀왔어요.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돈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이민선 대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닷새 동안 계속 말렸는데 이민선 대리는 자책하듯 말했어요.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검사가 보낸 문서를 믿었어요. 이 대리님이 범죄자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 말에 이민선 대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까지 만들었군요. 정말 치밀한 범죄자들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비행기 예약했어. 지민이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학교 휴학하고 한국 갈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안 돼.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 내 탓이야. 지민이는 울고 있었어요. 내 정보가 해킹당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지민이는 자책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와보였어.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확인을 안 한 거야. 엄마, 나 음악 그만둘게.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학비도 아깝고 나 한국 와서 일할게.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어요. 지민이의 꿈까지 빼앗은 것 같았거든요. 지민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저는 말했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유치원 원장하던 분이 보이스피싱 당했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7억이 넘는 돈을 날렸대. 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가 있지. 교회에도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분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동정 어린 눈빛도, 비난하는 눈빛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은 매일 구인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64세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아파트 경비 자리가 있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원해 볼게. 남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 때문이었어요. 저도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62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식당 설거지, 청소, 일, 그런 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8년간 유치원 원장으로 일했던 제가 말이죠.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액은 380만 원이었어요. 생활비로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7억 5천만 원이 380만 원이 되었어요. 저는 텅 빈 톤자들을 하나씩 불태웠습니다. 28년의 기록들이 제가 되었어요.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송금하신 계좌들을 추적했는데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의 말이었어요. 범인들은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돈을 세탁했고 현재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들으니 더 참담했습니다. 범인 검거 가능성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로선 5% 미만입니다. 경찰은 솔직하게 답했어요. 이런 조직은 해외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검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민이는 결국 휴학 절차를 밟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민이를 공항에서 만났을 때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지민이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32살 딸이 꿈을 접고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 9,860원, 주 5일 근무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해요. 62세에 처음 해보는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카운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아팠고 택배 정리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해요. 한 달에 220만 원을 받습니다. 저와 남편의 수입을 합치면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이게 우리 부부의 현실이 되었어요. 지민이는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벌어요. 엄마 나 괜찮아. 여기서도 아이들 가르치는 거 재밌어. 지민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민이의 꿈이 런던이 아니었다는 거려.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유치원에서 가르쳤던 아이의 엄마였어요. 어머, 원장님? 그분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세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요즘 여기서 일해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분은 복잡한 표정으로 물건값을 계산하고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28년 교육자 인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뎌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편의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이 트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느 날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는데 강사로 참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예방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는 거였습니다. 첫 강의 날 70대 어르신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28년간 유치원 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평생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확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딸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어요. 은행 직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검사라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었죠. 어르신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자녀에게 급한 연락이 오면 반드시 목소리로 확인하세요. 특히 해외에 계시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몇몇 분들이 메모를 하고 계셨어요. 검사나 경찰은 절대로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국제수사든 뭐든 절대로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경고하면 무조건 들으세요. 제가 강조했어요. 그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민선 대리님 말을 듣지 않아서 7억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가족과 상의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비밀을 지키라고 해도 가족만큼은 믿어야 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아서 모든 걸 잃었어요. 어르신들 중 몇몇 분은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권위에 약한 우리 세대의 특성을 범죄자들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검사, 경찰이라는 말에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정신 바짝 차렸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제 통장에도 2억이 있는데 앞으로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위안을 받았어요. 지금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한 달에 한 번 강의를 하고 남은 시간엔 지민이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가난해졌지만 가족은 여전히 함께해요. 지민이는 말합니다. 엄마, 나 다시 도전할 거야. 돈 모아서 다시 갈 거야. 저는 지민이를 안아줍니다. 그래, 엄마가 도울게. 비록 7억 5천만 원을 잃었지만 제가 얻은 것도 있습니다. 교훈이에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이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의심하세요.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성실하고 신중한 게 미덕이지만 맹목적으로 믿는 건 어리석음입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7억 5천만 원을 지켜준다면, 제 고통이 누군가의 예방약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62세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부끄럽지만 이게 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